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는 단 2장뿐이었고 마주 앉은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었다. 차가운 유리잔에는 어제 끓인 보리차가 아직 미지근하게 남아 있었고 종이 위에 눌러앉은 검은 볼펜의 잔상만이 이 순간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석이 먼저 펜을 들었다. 손끝이 망설이는 듯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의 얼굴엔 지침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결말이 오래전부터 예고된 듯 덤덤했다.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이듯 말하자 나는 굳이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이미 수없이 마음속으로 정리해본 결론이라 그 말에 반응할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손을 뻗어 2번째 서명란에 이름을 써넣었다. 사인 하나로 수년의 시간을 덜컥 마무리 짓는 일이 어딘가 모르게 허망했고 그렇다고 되돌릴 만큼의 간절함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던 민석이 조금은 뜻밖이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진짜 한 달은 더 같이 살아볼 거야? 말끝에 걸린 묘한 표정은 농담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그저 물음 그 자체처럼 가벼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에 맺힌 찬 기운을 감쌌다. 그래. 어차피 집 계약도 아직 안 끝났고 정리할 것도 많으니까 그냥 한 달만 더. 딱 한 달. 뭐 나도 그게 편하긴 해. 그는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덧붙였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지만 우린 이미 몇 달째 별다른 말 없이 지내왔고 이번 대화도 각자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말이었을 뿐이었다. 부부로 살아왔지만 더는 애정도 기대도 간섭도 없었던 사이. 그래서일까 서류에 서명한 순간부터 민석의 말투도 훨씬 가벼워졌고 집 안의 공기조차 익숙한 듯 낯설게 변해 있었다. 같은 냉장고를 쓰면서도 먹는 시간은 달랐고 같은 공간에서 자면서도 이불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다. 밤늦게 귀가한 민석이 내가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있는 걸 봐도 아무 말 없고 내가 아침에 문 소리를 내도 그가 깨는 일은 없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한동안 지워보려는 듯 조심스럽고도 무심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다가 내 옆모습이 너무도 낯설어 보였던 어느 저녁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묘하게 공허한 시작이었다. 부부라는 이름을 벗고 남보다 먼 동거인으로 돌아가는 시간. 감정도 책임도 기대도 내려놓은 자유가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고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지고 있었다. 밥 먹었어? 식탁에 앉은 나를 지나치며 물은 민석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정했다. 응. 아까 라면. 그럼 나도 라면 끓여야겠네. 물은 끓여져 있어. 그 순간 민석이 살짝 웃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건넨 다정한 말이 그 라면 한마디였는지도 몰랐다. 서로를 안심시킬 필요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던 시간. 그래서 더 이상하게 따뜻했던 순간. 그리고 그 따뜻함은 묘하게도 다시 흔들릴 조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석이 나간 건지 누군가가 다녀간 건지 묻지 않아도 되는 밤이 시작됐다는 건 익숙한 듯 낯설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도 함께 따라왔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말소리는 소음에 불과했고 주방 테이블엔 아침에 따라 놓은 커피잔 2개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따뜻했던 흔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테이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 민석이 걸쳐놓고 나간 재킷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햇살이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났지만 그것조차 내 의도와 무관하게 흘러나온 소리였다. 창문 너머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와 어딘가 다급한 택시 클락션이 겹쳐져 들려왔고 도시의 저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 집 안만큼은 모든 게 정지된 듯 조용했다. 그 침묵을 깨는 건 결국 나였다.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려던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게 됐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장대 서랍 속 립스틱들이 떠올랐다. 몇 년째 같은 색을 써오던 나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둔 붉은 계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처음엔 어울리지 않아 금세 집어넣었던 색이었고, 민석도 너답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났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라본 두 색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거울 속 세리는 낯설었고 동시에 조금 더 단단해 보였으며 오래된 여자 같지도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결심이 그 붉은 입술 위에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늘 입던 셔츠와 니트 대신 구석에 묻혀있던 블라우스를 꺼냈다. 살짝 깊게 파인 넥라인과 얇은 소재는 내 몸에서 낯선 기운을 끌어올렸고, 나는 여기에 진주 귀걸이를 하나 더했다. 무언가를 위해 꾸미는 건 아니었다. 단지 오랜만에 나를 다시 입고 싶었을 뿐이었다. 방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나 먼저 나갈게. 그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말끔히 빗겨 있었으며 셔츠에는 평소보다 진한 향수가 났다. 응. 나는 입술을 한번 눌러본 뒤 대답했다. 오늘은 늦어? 아마 늦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도 더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잠시 뒤 들려오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기미해질 무렵 나는 침대 옆 콘센트에 꽂아둔 폰을 꺼내 들었다. 알림은 없었고 통화 기록도 조용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말았고 대신 카톡 프로필 사진을 조용히 바꿨다. 수년간 유지해온 부부 여행 사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작은 조약돌 사진을 올렸다. 의미는 없었지만 그 자체로 뭔가를 끝낸 느낌이 들었다. 불을 끄고 방 안의 등을 기댄 채 앉아있는데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민석의 자리가 아닌 다른 온도를 상상했다. 지금쯤 어디쯤에 있을까, 누구랑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금세 사라졌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이 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는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람이야. 술잔을 건네며 웃는 친구의 눈짓을 따라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세린을 보고 있었다. 너무 대놓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는 것도 아닌 묘하게 익숙하고 느긋한 시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밀려왔고 그래서일까 세린은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보다 먼저 그가 주문한 칵테일 잔에 눈길을 줬다. 원래 술 잘 안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입꼬리는 가볍게 올라가 있었다. 네, 혼자선 잘 안 마셔요. 세린은 말끝을 흐리며 잔을 들었고 처음 마셔보는 맛이 입안에 천천히 번지며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갔다. 요즘 이렇게 외로운 여자 많아? 그는 웃으면서 물었고 질문이라기보다 고백처럼 들렸다.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비운 채 바닥에 놓인 그의 발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들어 다시 그와 눈을 맞췄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조금씩 조용해졌고 친구는 먼저 자리를 떴다. 서로의 번호를 주고받는 일도 없이 그저 좋은 시간 보내세요란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사라진 뒷모습을 보며 세리는 묘하게 허전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가 없는 이 자리에서 남자와 나란히 앉은 이 조용한 공기에서 더 편해지고 있었다. 밖에 바람 좀 쐬실래요? 남자가 먼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세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또렷이 자각했고 그럼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남자는 자신의 자리에 있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다. 어깨에 닿은 옷감보다 손등이 스친 감각이 더 오래 남았고 세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근처 호텔은 좀 너무 노골적이죠. 제 친구가 운영하는 레지던스 있어요. 깔끔하고 조용해요. 그의 말은 설명이었지만 묘하게 배려처럼 들렸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멀지 않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무릎이 닿는 순간 그 침묵은 의미를 바꿨다. 문이 열리고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 때까지도 서로 몸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세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둘 중 누구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여기 앉으세요. 담요도 있어요. 그가 소파에 담요를 건넸고 세리는 그것을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TV는 꺼진 채였고 조명은 간접등만이 은은하게 벽을 타고 흘렀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어딘가 흐르고 있었고 창밖은 어둠뿐이었다. 그는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물었다. 많이 마시진 않을게요. 그냥 분위기만.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게 더 좋죠. 잔을 부딪힌 뒤 두 사람은 몇 모금씩 천천히 와인을 마셨고 눈을 마주친 순간 그가 먼저 움직였다. 가볍게 허벅지를 덮은 담요, 가장자리 위로 손등이 올라왔고 그 손은 한참을 멈춘 채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없이 손을 덮었다. 그제야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입술이 닿은 건 정말 조용한 순간이었다. 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엘리베이터의 딸깍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입술이 맞닿는 촉감, 숨결이 어깨에 흘러내리는 온기, 그리고 세린의 등이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기대어지는 각도만이 존재했다. 입김이 얽히는 숨소리,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 손끝이 가슴과 옆구리를 따라 미끄러지며 내려오는 동안 세린은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게 이 순간을 바라봤고 거기엔 망설임도 회피도 없었다. 단추는 하나씩 풀렸고 그의 이마가 세린의 쇄골에 닿을 즈음 서로의 호흡은 짧아졌으며 조명이 만든 그림자가 천장 위로 흐르듯 번졌다. 누구도 먼저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 왜라고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눕고 말았다. 침대가 아닌 소파였고 겹쳐진 이불도 없었지만 세리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입김 속에서 자신이 이혼 예정자라는 사실조차 지워졌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그러나 확실히 느꼈다. 언니는 요즘 뭐 하세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웃던 그녀가 고개를 젖혔다.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 틈 사이로 민석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자취방 소파 그리고 그 옆에 앉은 후배는 너무 가까이 있었고 열려있는 창문 틈새로 불어든 바람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이혼 준비 중이야. 민석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 말이 놀랍지도 않은 듯 그녀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넘기고 말했다. 선배는 좀 아깝다. 언니가 놓치기엔. 나도 그런 생각 가끔 해. 잔을 기울이던 민석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눈이 마주쳤고 이번엔 어느 쪽도 피하지 않았다. 이게 실수인지 필연인지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먼저 손을 뻗어 민석의 무릎 위에 올려놨다. 그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졌고 민석은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당겼다. 등받이에 걸쳐 있던 그녀의 상반신이 민석 쪽으로 넘어오며 입술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췄다. 오늘은 나만 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입술이 닿았다. 입술 끝이 열리고 혀가 스쳤고 숨소리는 금세 거칠어졌다. 민석은 그녀의 뒷목을 잡아당기며 좀 더 깊게 빨아들였고 그녀는 허리를 들어 올려 민석의 무릎 위에 걸터 앉았다. 티셔츠 자락 아래로 손이 들어가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팔을 들어 올렸고 얇은 면티가 목 뒤를 타고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속옷 너머로 전해진 체온이 확실히 닿았고 민석은 손가락으로 천을 밀어 올렸다. 조명 꺼도 돼요? 민석이 묻자 그녀는 대답 대신 목덜미를 핥았다. 그 뜨거운 촉감에 그는 한쪽 팔로 그녀의 허리를 밀착시켰고 다른 손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천천히 풀었다. 브래지어가 흘러내리고 가슴이 맞닿았다. 가슴 사이로 민석의 입술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뒤로 젖히던 목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짧게 신음했다. 민석은 그녀의 입술을 다시 삼키며 손을 내려 허리춤을 더듬었다.
커트 밑단을 밀어올리는 손길이 조심스럽다가도 이내 거칠어졌다. 팬티 끈이 손끝에 걸렸고 그녀는 스스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바지를 벗어던졌다. 이제 그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래도 돼요? 민석이 낮게 속삭이자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오늘은 뭐든 괜찮아요.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민석은 스스로 상의를 벗어 소파 아래로 던졌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밀착시키자 가슴과 허벅지가 복부와 골반이 밀착됐다. 소파에 그녀를 눕히고 몸을 덮은 민석은 두 손으로 그녀의 팔을 머리 위로 넘기고 입술로 쇄골과 가슴, 배꼽 아래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그녀는 그 사이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뱉었다. 입김이 퍼지고 한 손이 민석의 목덜미를 감싸며 당겼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서로를 덮은 온도, 마찰, 흘러내리는 땀방울, 방 안에 가득한 숨소리와 가끔 터져 나오는 그녀의 낮은 신음.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망설임 없이 기울고 있었으니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세리는 눈을 뜨지도 않고 숨만 살짝 들이쉬었다. 그 감각만으로도 민석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가 왼쪽 신발장을 열고 두 번째 칸의 발끝을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습관까지 그대로였기 때문에 굳이 눈을 뜰 필요도 없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움직였고 새벽에 들어오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듯 익숙하게 옷걸이에 코트를 걸었다. 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머리맡에 놓아둔 폰의 시간은 아침 8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고 수신된 통화, 기록 역시 없었다. 그 사실에 마음이 쓰이기보단 오히려 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부엌에 나가니 테이블 위엔 두 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어젯밤 세린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물을 따른 듯 김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오는 머그였다. 민석은 그 컵을 들고 있지 않았고 주방에서 토스트를 꺼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부부라는 이름 대신 아주 조심스러운 타인의 거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세린이 의자에 앉자 민석은 뒤늦게 고개를 살짝 돌렸다. 자긴 잘 잤어? 그 물음은 형식적이었고 세린도 그런 걸 알기에 굳이 감정은 섞지 않았다. 응, 나쁘지 않았어. 오늘 뭐 있어? 점심 약속 하나. 아, 그래.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말은 있었지만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닿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굳이 묻지 않았다. 어젯밤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몇 시에 잠들었는지, 혹은 어떤 향수를 뿌렸는지 같은 것들. 그건 이제 부부 사이의 영역이 아니었고 한 달의 유예 안에서 서로가 선택한 자유에 대한 간섭일 뿐이었다. 세리는 조용히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오늘 늦게 들어와? 모르겠어. 아마 늦을지도. 그럼 내가 먼저 잘게. 그래. 토스트가 구워지는 소리만이 짧은 침묵을 채웠고 민석은 접시에 빵을 옮겨 담은 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닫은 문 소리가 무겁진 않았지만 묘하게 길게 남았다. 세리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남아 천천히 잼을 발랐다. 식욕은 없었지만 뭔가를 씹지 않으면 입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억지로 빵을 베어 물었다. 그 씹히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도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반쯤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조용한 빛이었다. 따스하거나 눈부시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정도의 투명함이 있었다. 세리는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을 손등으로 막았다. 빛에 비쳐 흐릿하게 보이는 손가락 뼈마디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어제 거울 속에서 본 그 여자와 겹치는 자신의 표정도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웃는 이유는 딱히 없었지만 굳이 멈출 이유도 없었다. 어젯밤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다. 입술과 입술, 손과 허벅지, 뺨에 닿은 이마와
그가 내뱉던 낮은 숨소리. 그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흐릿하게 떠오르더니 이내 너무 선명해서 조금 민망할 정도로 생생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자신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가 특별히 대단한 감정을 주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여자로 대우받았다는 기분. 그리고 그 사실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다였다. 세리나. 문득 방 안에서 민석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세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응. 세탁기 돌렸어. 아니, 너 어제 외투 안 빨았잖아. 그냥 놔둬. 알겠어. 그 대화는 어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흘렀고 두 사람은 다시 평소의 부부처럼 행동했다. 다만 그 안엔 그 누구도 모를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지금은 아직 조용했지만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햇살이 그대로 천장까지 번지고 있었다. 세리는 다시 커튼을 닫지 않았다. 그 밝음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저 오늘이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졌던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퇴근이 아니라 일부러 늦게 나온 거였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마지막 메일을 두세 번 읽고 다시 고쳤으며 시간을 끌던 건 바로 그 메시지 때문이었다. 오늘도 봐요. 지난번 와인,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세리는 그 가벼움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거리를 조금씩 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결국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생각보다 더 선선했다. 가을이 다가오는 기색이 확연했고 길가에 누군가 미리 피워둔 조명이 조금 일찍 저녁을 환하게 만들고 있었다. 세리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카페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하지만 돌고 돌아 골목을 빠져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는 포장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얼굴엔 서운함이 아니라 미소가 먼저 붙어 있었다. 일부러 빙 돌아왔죠.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세리는 웃을 수 없었다. 바쁜 줄 알았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는 웃으며 커피 하나를 내밀었고 세리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가방을 앞으로 당기고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건 섭섭함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고 세리는 그것마저도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자주 보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부부도 아니고 책임도 없잖아요. 서로 좋을 때만 보는 거라면서요. 그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서로 좋을 때만이라는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걸 놓치지 않고 조심스레 말했다. 나한테 기대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낮아졌고 손끝이 그녀의 손목에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이혼하는 거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안 돼요? 세리는 한숨을 삼켰다. 딱히 거절할 말도 받아줄 이유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고 애매한 사이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그녀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그냥 조용히 뒷걸음질을 택했다. 나는 감정 섞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섞이고 싶어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날 그냥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입 맞출 때 내가 그냥 흥분한 눈빛 아니었다는 거. 세리는 가방끈을 더 꼭 쥐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은 그냥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세린 씨.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만으로도 더는 이 관계가 가볍지 않다는 걸 세리는 확신했다. 그는 카페 앞까지 따라왔다. 집 근처까지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의 태도는 이미 결심이 담긴 듯 보였다. 이런 식이면 다음에 불편해져요. 세린이 조용히 말하자 그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커피도 다음에 마실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이 길게 늘어진 가로등 불빛에 흩어질 무렵 세리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 긴 하루였다. 오늘도 같이 들어가요? 아니면 오늘은 나랑 있을래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와인잔 너머로 넘겨다보는 눈빛엔 묘하게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석은 괜히 휴대폰 화면을 켜서 시계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시간은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애매했다. 집에 가기엔 이른 것도 같고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더 머무르기엔 이미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해.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 대답을 이미 여러 번 들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회의 지난주에도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거니야. 말을 이어가려던 민석은 잠시 말을 삼켰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솔직히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아직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냥 이혼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공간을 툭 치는 듯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민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고 그녀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던졌다. 같이 사는 거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 각자 연애까지 하면서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난 이해 안 돼요. 서류는 이미 정리했어. 집 계약 끝나면 나올 거고. 그게 언제인데요? 한 달 지났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민석은 그 기류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인식하며 기시감처럼 올라오는 피로를 애써 삼켰다. 세린과의 다툼도 침묵도 이런 식의 따지는 말투도 분명 떠나온 관계인데 어느 순간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나 민석 씨한테 기대도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면서 손등을 민석의 무릎 위에 올렸다. 요즘 회사도 힘들고 집 문제도 좀 꼬였어.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큰 돈은 아니고 잠깐만이라도. 민석은 무릎 위에 닿은 그 손을 애매하게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시선을 내리깔며 대답을 늦췄다. 그건 내가 지금 말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야. 애매한 건 나잖아요. 그녀는 눈을 치켜 세우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진심인데 민석 씨는 어정쩡해. 손 잡을 땐 다정했고 침대 위에선 말없이 안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애매하다고 하면 그땐 뭐였는데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바란 건 그저 아무 책임도 없는 유해의 밤이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지워줄 따뜻함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시작으로 받아들였고 점점 감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 감정 없인 못 자요. 그녀는 술기운을 핑계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날 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 상처예요. 민석은 지친 듯 눈을 감았다. 그녀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갈게. 민석 씨, 그녀가 뒤를 붙잡으려다 말았고 그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돈을 내려놓고 나왔다. 술기운이 올랐지만 정신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세린의 방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였다. 민석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에 가만히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고 주방엔 남은 과일 접시가 한쪽에 밀려 있었다. 잠시 뒤 세린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 둘은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민석은 오래간만에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었는지도,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도, 그리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세린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민석은 소파에 몸을 눕히며 아주 짧게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더 또렷해졌다. 그는 베개도 없이 소파에 누운 채 천장 위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초인종이 3번째 울렸을 때 민석은 거실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현관문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터지듯 올라왔다.
처음엔 낮게, 그러나 곧 의도적으로 쏟아낸 듯한 날선 고성이 복도 전체를 울렸다. 문 열어봐요. 왜 대답 안 해요?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고요. 세리는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따르다 손을 멈췄다. 잔해물이 넘쳐 흐르며 손등을 적셨지만 시선을 떼지 못한 건 민석 때문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가 벌떡 일어나려다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야? 세린의 물음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명확한 단호함이 있었다. 민석은 머무시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냥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 잠깐 만났던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면 당신이 뭔가를 잘못한 거겠지. 그 말에 민석은 더 이상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걸어가 현관문 앞에 선 걸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세리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순간 멈칫했다. 민석을 상상했는지 혹은 빈집을 기대했는지 몰라도 그녀의 표정엔 명백한 당황과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할 말은 준비해 오셨겠죠. 세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엔 피할 수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다. 저는 민석 씨랑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연락이 요즘 너무 뜸해지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억울해서요. 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지금 이 집까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요. 민석 씨, 저한테 잘해줬어요. 말도 따뜻했고 밤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연락도 피하고 나중에만 말하는데 그게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울컥해졌고 끝내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다. 감정이 무너지기 직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나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던 건데. 세리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다. 오히려 복잡하고 조용한 연민, 그리고 무너지는 감정의 실루엣을 품은 채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건넸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던 적 있어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세린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려앉는 듯한 침묵이 둘 사이에 깃들었고 세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근데 그 마음이 엉뚱한 사람한테 향하면 결국 나만 다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순간만 필요했던 거고 나는 그 순간으로 하루를 살게 되니까. 말을 끝낸 세린은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돌아가세요. 당신 마음 내가 대신 사과할 순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생각했던 사랑은 여기엔 없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세리는 손끝에 남은 떨림을 애써 감췄다. 현관문이 툭 하고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거실에 서 있던 민석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고 있었다. 세리는 민석을 보지 않은 채 거실을 지나 방으로 걸어갔다. 발끝이 천천히 움직였고 등을 돌리기 직전 그는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됐어. 그 한마디는 민석에게 물음이었고 동시에 대답이었다. 왜 마음이 멀어졌는지, 왜 같은 집에 살아도 낯설었는지, 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까지 그녀는 다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은 이불 속에 묻혀 흘러갔고 그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땐 누구도 모르게 아주 작게 몸을 떨었다. 금요일 밤답지 않게 집은 너무 조용했다. 창밖에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맞은편 건물 복도에는 배달원들이 분주히 오갔지만 이 집 안에서는 TV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볼륨을 조금 높이려다 말았다. 화면 속 인물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은 이 집 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저 배경음악처럼 흘러가다 흩어졌다. 세리는 식탁 한켠에 앉아 책도 아닌 책을 펼쳐들고 있었고 책장을 넘기지도 집중하지도 않는 눈으로 문장을 훑었다. 지금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이 고요는 익숙하면서도 피곤했다. 늦게 들어왔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그녀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을 마시는 걸 기다렸다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은 것이다. 응, 좀 돌아다녔어. 세리는 짧게 대답하며 컵을 내려놨고 민석은 그 말에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요즘은 다들 바쁜 것 같더라. 그래, 바쁜 게 좋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이 무심한 듯 지나갔지만 민석은 순간 세린의 표정을 살짝 올려다봤다. 그녀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그때 세린의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낯선 소리.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손으로 화면을 쓸어 넘겨 조용히 끄기만 했다. 답장은 없었고 대화창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몇 초간의 정적은 민석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우연히 고개를 돌리는 척 아무 의미 없이 TV에서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전화 안 받아? 굳이 지금 할 얘긴 아니었어. 누군데? 그 질문은 너무 고닫고 너무 익숙했다. 민석 자신도 그게 묻지 않기로 한 것 중 하나였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처럼 흘러나온 것이었다. 세리는 조금 늦게 아주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이 집에서 뭐든 따지는 건 그만하지 않았어. 그냥 궁금해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말들이 결국 싸움 되는 거. 우리 그렇게 끝났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다시 TV를 바라봤지만 그가 보고 있는 화면은 빛일 뿐 내용은 아니었다. 세리는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더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밥은?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먹었어. 밖에서. 맛있었어. 그럭저럭. 배는 채웠으니까.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집안은 조용해졌다. TV는 여전히 떠들고 있었고 밖에선 오토바이 브레이크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들려왔지만 이 집안은 그 어떤 감정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민석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주방 쪽으로 향했다. 세린의 등 뒤를 지나면서 아주 짧게 그녀의 목덜미 근처에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컵을 꺼내 물을 따랐다. 그 조용한 물소리, 그리고 숨소리, 감정이 없는 듯 흘러가는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했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세린의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한 채 손끝만 문틀에 기대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서로 외면한 채 보낸 금요일 밤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싸움보다 더 피로했다. 잠깐이면 돼요. 세린 씨, 제발 문 열어줘요.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했고 그 안에 맺힌 감정은 지금까지의 어느 말보다도 무거워 보였다. 세리는 문 안쪽에 기대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서 퍼지는 미세한 울림만을 느끼며 그가 끝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요. 세린 씨한테 연락 안 오니까. 그날 이후 난 하루도 제대로 못 살겠어요. 세리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에 그가 한 발짝 다가왔지만 그녀는 문 사이로 몸을 비껴 세우지 않았다. 돌아가요. 이야기 좀 해요. 나 진짜 이대로는 못 가요. 그의 얼굴은 확실히 지쳐 있었고 손에는 들고 온 커피 두 잔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세리는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마주쳤다. 나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쁜 짓 한 건 나도 알아요. 그날 내가 더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도 인정해요. 근데 세린 씨, 그날 날 피하지 않았잖아요. 그땐 나한테 웃었잖아요. 맞아요. 그땐 웃었어요. 당신이 내 외로움을 조금 덜어준 것도 사실이고 그 순간만큼은 나도 마음이 흔들렸던 거 인정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나는 그걸로 충분했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커피컵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 남편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요? 난 당신한테 관심 줬고 대화했고 손잡을 때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세리는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보다 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론 누구도 오래 안 가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려 하자 세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감사했어요. 그날 나를 웃게 해준 거.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관의 조용함이 돌아왔고 세리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에 남은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그 감촉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길을 건너고 있었고 건너편 인도엔 마침 막 들어오는 민석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세린의 눈에는 분명히 그 둘이 동시에 보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다가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멀어지는 중이었다. 세린은 손끝으로 커튼을 쥐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끝내 커튼은 닿지 않았다. 민석이 계단을 오르며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들고 온 봉투를 정리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그대로 보였다. 그 순간 세리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 지금 어떤 감정이지? 미련도 후회도 아니었고 지금 이 감정은 무언가를 새로 정리하려는 조용한 정돈에 가까웠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결국 날 완성시켜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누구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민석은 새벽 3시에 깨어났다. 원래라면 뒤척이다 다시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휴대폰에 연이었던 문자 알림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밖에 없었다. KB카드 공안시 47분 결제 승인 30만 2천 원. KB카드 공안시 03분 결제 승인 17만 8천 원. KB카드 공안시 27분 결제 승인 54만 원. 자녀 한도 부족 결제 실패. 땀이 식기도 전에 손끝이 먼저 떨렸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앱에 로그인하려다 몇 번이나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간신히 접속한 계좌 화면에서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미 200만 원 이상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는 굳이 따져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건 설마가 아니었다. 그녀였다. 그 여자.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뜸하던 그녀. 두어 번 전화에 지금 곤란해라고 짧게 답한 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그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연락을 받지도 응답을 받지도 못했다. 그러다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그가 무심코 넘겨준 카드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은 커피 결제용이라며 사진을 찍어갔고 민석은 그 순간이 가볍다고 생각했었다. 정말 그게 다였을까? 이제 와선 어리석기만 한 착각이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점점 조여왔고 손등에 맺힌 땀을 닦으려다 멈췄다. 휴대폰 화면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눌렀지만 이 번호는 현재 연결이 어렵습니다라는 자동 음성만이 되풀이됐다. 바보 같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 나이가 되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게 더 창피했다. 그러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세린이었다. 얇은 가디건을 두르고 거실로 나온 그녀는 민석을 보고 잠시 멈췄다. 무슨 일 있어?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돌아섰을 때 그제야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내 통장을 긁었어. 뭐, 카드 예전에 줬던 거. 커피 좀 사달라고 하길래 사진 찍어준 적 있었는데 오늘 밤에 1시간 사이에 몇 군데를 긁었더라. 세리는 그 말을 듣고도 곧장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신고는 했어. 정지부터 걸고 내일 새벽에 경찰서 가볼 거야. 근데 전화도 안 받아.
번호도 바꾼 것 같고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리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그날 현관 앞에서 울던 여자 기억나?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감정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네. 그땐 몰랐어. 늘 그랬잖아. 당신은 늘 그땐 몰랐어라고 말하잖아. 그 말에 민석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늘 그랬다.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야 후회하고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착각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더라고. 세리나, 너랑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서로 지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그녀의 말은 차가웠고 똑바로 꽂혔다. 민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알겠어. 이제 그런 설명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만 말해줘. 뭐, 지금은 후회해. 아니면 지금도 그 여자 생각나. 민석은 그 질문에 오래 머물렀다. 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열었다. 후회해. 많이. 근데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후회인지 모르겠어. 아니, 못 받아. 그걸 말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이 말만 듣고 싶었거든. 세리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등을 돌렸다.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문을 닫는 소리 또한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그 닫히는 문 하나로 자신이 그 어떤 기회를 영영 놓쳤다는 걸. 물이 욕조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 깊숙이 퍼졌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의 흐름은 감정의 끝자락을 감싸듯 조용했고 그 아래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피곤이 내려앉은 눈꺼풀 아래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개를 반쯤 떨군 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적은 낯설었다. 지나온 시간 어디에도 욕실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 서로의 피부가 물속에서 맞닿은 채 그저 숨소리와 물결로만 시간을 채운 적도 없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자유였을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고 민석은 그 말이 부유하지 않게 가만히 손을 담근 채 받아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누구의 시선도 없이 각자 숨 쉴 수 있다는 게 자유 같았지. 근데 그 숨들이 다 서로를 밀어냈지. 맞아. 언제부턴가 서로를 안 보는 게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사는지도 모를 정도가 됐어. 세리는 고개를 조금 들어 그를 봤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눈가엔 오래된 피로가 고여 있었다. 그런 얼굴을 한 남자와 다시 욕조에 함께 앉을 줄은 몰랐기에 그녀는 조금 천천히 물을 저었다. 나 가끔 그런 생각해. 우리가 이혼하기로 했던 그 순간보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넘기는 날들이 더 아팠던 것 같아.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이 물결을 만들었고 그 파장이 세린의 무릎을 스쳤다. 세린아. 응. 진심으로.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했어. 질문은 평범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 묻힌 감정은 평면적이지 않았다. 세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물속으로 손을 담갔다. 그리고 손끝으로 물의 온도를 느끼며 말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긴 했어. 근데 그게 다야. 그 이상은 없었어. 기댈 곳이었는데 그 기댐조차 오래 못 가더라고. 난 무너진 것 같아. 민석이 말하며 등을 기댔다. 처음엔 그저 벗어나고 싶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는 게 좋았고 관심 받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엔 나를 제일 바보 만든 것도 그 사람이더라. 세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고 이제 와서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민석의 질문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서로를 몰랐던 거지. 욕조 안의 물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온도를 되찾고 있었다.
이게 다시 시작이라는 뜻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오랫동안 따로 잤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에서 다른 시간에 잠들고 다른 꿈을 꿨다. 서로를 깨우는 일도 굳이 안부를 묻는 일도 없었다. 그게 당연해진 지 오래였고 서로 그 공기를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소파엔 둘이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먼저 앉자고 권한 적도 없었고 누가 먼저 TV를 켠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저녁이 깊어졌고 식탁 위에 그릇을 정리한 후 둘은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화면에선 오래된 영화가 흐르고 있었다. 대사도 익숙했고 결말도 알고 있었지만 둘은 그 장면 하나하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조용히 응시했다. 민석은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손을 얹은 채 앉아 있었고 세리는 무릎을 모아 한쪽 팔로 담요 끝자락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로 손이 겹쳤다. 처음엔 무심한 손끝이었고 그 위로 얹어진 또 하나의 손도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석은 손을 치우지 않았고 세리는 그 위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단지 숨을 한 번 더 깊게 쉬었을 뿐이었다. 이 장면 기억나? 민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봤던 영화잖아.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 내가 중간에 졸았지. 당신은 끝까지 보고 있었는데 나 깨운다고 괜히 커튼도 닫고 조명도 끄고 그랬어. 민석은 웃지도 대꾸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미련도 아니고 감정의 정리도 아닌 그냥 오랜만에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느낌. 세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화면으로 돌렸다. 시간이 참 이상해. 우린 매일 같이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거지. 멀어졌던 건 너랑 나 사이에 같이 보는 거지 사라졌기 때문인 것 같아. 같이 보는 것? 영화든 식사든 감정이든 그걸 각자 따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멀어졌지. 그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겹쳐진 손 위로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움직였고 세리는 그것조차 묘하게 익숙한 감촉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저 한마디만 덧붙였다. 지금은 같은 걸 보고 있는 거 맞아.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지금만큼은 같은 장면 속에 있어. 소파 위 공기는 따뜻했지만 둘 사이엔 여전히 가느다란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그 선이 아프거나 차갑지는 않았다. 그저 아직 서로에게 다가가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온도로 이 밤을 견디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맺히는 소리가 들렸다. 날은 맑았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조용히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세리는 서랍을 열었다. 어제 다 못 정리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안쪽에서 반쯤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금세 종이가 느슨하게 찢겨 있었다. 양쪽이 매끈하게 잘린 게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찢었던 듯. 가운데가 비틀린 채 갈라져 있었고 조항과 인적 사항이 적힌 부분은 정확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세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고 그녀는 그 찢긴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었다. 회색 니트의 잠에서 덜 깬 얼굴.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세린이 바라보는 종이를 함께 내려다봤다. 너야? 세린이 물었다. 민석은 한쪽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그냥 어제 갑자기 버리려고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무심하게 말했다. 너무 많이 썼더라. 그 서류. 몇 번을 썼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결국 쓸 일이 없었네. 세리는 찢어진 종이를 접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걸어가 머그잔을 꺼냈다. 민석은 말없이 잔을 받아 그녀 앞으로 내려놓았고 커피는 잠시 후 향기만을 남긴 채 잔 안에 차올랐다. 그날 기억나? 세린이 물었다. 우리 한 달만 더 같이 살아보자고 말했던 날. 기억나? 내가 그럼
한 달만이라고 말했을 때 난 그 한 달이 꽤 긴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길더라. 한 달인데 몇 년을 산 것 같아. 나도. 세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겁진 않았고 쓰지도 않았다. 그저 입안을 채우는 정도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해보자는 말 안 할 거지. 민석이 물었다. 세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말 해도 다시 또 돌아가잖아. 그냥 지금처럼.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거. 그걸로 충분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시간 속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듯한 조용한 아침이었다. 햇살이 침구 위로 길게 스며들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린 채 밤새 묻어있던 공기를 천천히 털어내고 있었다. 민석은 눈을 떴고 바로 옆에서 잔잔한 숨결이 들리는 걸 느꼈다. 세리는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지만 몸의 곡선은 그의 팔 아래 자연스럽게 안겨 있었고 이불 위에 얹힌 손끝 하나까지도 불필요하게 의식되지 않았다. 그건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고 기억보다 더 오래된 익숙함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멀었던 침대,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았던 수많은 밤, 그 모든 시간의 공백을 건너온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하고 단단했다. 세리나. 민석이 낮게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눈을 떴다. 눈가엔 아직 잠이 남아 있었지만 입꼬리는 작게 말려 있었고 그 미소는 따뜻했다. 응. 어젯밤 잘 잤어. 응. 생각보다 푹. 민석은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 손끝이 예전처럼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주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침대에 다시 같이 누울 줄 몰랐어. 나도. 같이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이불 끝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은 몰랐지. 세리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엔 긴장도 미련도 없었다. 대신 아주 담백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한 달 동안 많은 걸 알게 됐어. 감정이 없이는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진짜로 필요했던 건 감정보다 신뢰였더라고.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다시 일어났을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 그게 없으니까 서로를 바깥에서 찾아 헤맸던 거고.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나처럼 무서웠어. 응. 당신이 없으면 어쩌나. 내가 누군가에게 또 기대면 어쩌나. 그럼 결국 난 나로부터도 멀어질까 봐. 이젠 안 무서워? 이젠 알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부부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 두 사람은 말없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부엌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오직 이불 속에서 작게 맞닿은 체온만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대신했다. 잠시 후 세린이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다. 한 달. 그 덕분에 알게 됐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누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난 내가 그 사람이라서 조금은 후련해. 민석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 옆에 앉았다. 그들의 첫 번째 동행은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이번엔 이해와 신뢰로 시작된 진짜 부부의 시간이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후 늦게까지 미뤄두었던 설거지를 끝낸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식혀가고 있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이유도 붙잡아야 할 사람도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다. 사람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가 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혼하고서야 알게 됐다. 남은 건 습관처럼 반복되는 침묵뿐이었고 말 한마디 없는 집안에선 조용함마저 쓸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런 오후 현관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벨소리에 나는 무심코 컵을 내려놓았다. 낯선 번호의 문자도 뜻밖의 택배도 없던 날. 문을 열자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짐 가방을 끌고 선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형수, 진짜 죄송한데요. 며칠만, 잠깐만 지내도 돼요? 서글서글한 눈빛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한 체온을 갖고 있었다. 그건 아마 그가 나를 형수라 부르던 오래전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나 겨우 마주하던 사이. 그가 이렇게 집 앞에 나타날 이유도 없었고 나는 그를 반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현우아, 무슨 일인데 갑자기. 지방공사 현장 옮기느라 짐도 옮겨야 하는데 다음 숙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방이 좀 비는 바람에요. 아는 사람이라곤 형수뿐이어서 한 2, 3일만이면 되는데. 잠시 당황한 채 서 있던 나는 현우가 문턱에 놓인 운동화를 슬쩍 껐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고서야 문을 닫았다. 원룸이라 불릴 만큼 작은 이 공간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허전했던 공간이 갑자기 살아나는 느낌도 들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다. 배 안 고파. 저녁도 아직 안 먹었는데. 와, 형수 진짜 요리 잘하시잖아요. 예전에도 갈비찜 진짜 맛있었는데. 그건 형 좋아해서 그랬던 거고. 난 그냥 있는 재료로 대충 해. 그래도 같이 먹는 밥은 대충 먹어도 맛있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밥을 데우고 그는 조용히 식탁 반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어딘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대화는 적었고 쓸데없는 질문도 없었다. 대신 숟가락을 옮길 때마다 나뉘는 시선, 물을 따르다 손등이 스치는 그 찰나의 감각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해주는 듯했다. 형수,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죠. 그런 거 묻는 거, 예 아닌 거 몰라. 그냥 나도 형수 생각 많이 났어요. 마음으로라도 안부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 연락도 못해서. 말끝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못 본 척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중얼거렸다. 밥이나 먹어. 다 식겠어. 하지만 그날 식지 않은 건 밥보다도 이상하게 나를 오래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식탁 위에 은근히 남아 그날 밤까지도 따뜻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낯설었지만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했으니까.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식탁이었다. 따끈한 미역국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그 따뜻함은 그저 입안에서 사라질 뿐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싸늘했다. 정수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형수는 요즘 괜찮으세요? 나는 미역 한 조각을 건져 올리려다 멈췄다. 형수라는 호칭도 그의 목소리에 섞인 그 조심스러운 울림도 익숙지 않았다.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리는 그 울림이 내 손끝을 간지럽고 나는 물음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또렷하면서도 어딘가 흐리멍덩했다. 머뭇거리며 이마를 긁던 그는 마침내 말끝을 맺었다. 형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음도 한숨도 아닌 짧은 숨을 토해냈다. 뚜껑을 열듯 무언가 쏟아질까봐 그냥 그렇게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하지 못한 내 입술 사이로 그간 참아왔던 마음이 이불처럼 덮여왔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마음을 끝까지 알 수 없었거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엔 다른 질문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른 척 지나치기로 했다. 이런 저녁 따뜻하게 흘러가길 바랐는데 그 바람은 괜히 허공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형수 아니, 누나. 그냥 가끔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요. 말이 없어도 같이 앉아 있다는 게 괜히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은 들은 척하지 않기로 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가 무심코 형수 대신 누나라고 부른 순간 식탁 위에 펼쳐진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 조용하던 공기가 작게 일렁였고 젓가락을 다시 집을 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정수야, 여기선 마음 편히 지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너랑 나 가족이잖아.
내 말에 정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끝에 걸려 뭉개졌다. 어딘가 아프게 묻힌 감정이 있는 듯 그는 말없이 물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날 밤 식탁 위 정리되지 못한 수저 몇 개와 묘하게 느려진 걸음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붐볐고 사람들 사이를 피해 걷느라 우리는 자꾸 같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란히 걷는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지만 발끝이 살짝 부딪히는 순간마다 나는 괜스레 눈길을 돌리곤 했다. 구석에서 파는 싱싱한 채소를 보며 형수 이거 좋아하셨죠?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형수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지만 그 속의 온도는 전과 달랐다. 어릴 땐 형이 무서웠어요. 차갑고 말도 없고 늘 혼자 있었고. 그런데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처음 웃는 얼굴을 봤어요. 진짜 웃는 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물건을 고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형수 대단하다고. 형 같은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며 웃는 그를 보며 나는 애써 무심한 척 장바구니 손잡이를 조였다. 장바구니가 묘하게 무거워진 건 기분 탓이었을까. 넌 아직도 내 형을 존경하니?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을 꼭 눌러 담은 채 나는 오이 하나를 더 집었다. 그의 손등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고 그 작은 접촉에도 우리는 동시에 눈을 피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나는 그런 그를 곁눈질로 훔쳐보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 빨간불에 선 채 그는 내게 말했다. 형수는 여전히 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그냥 지나간 사람이야. 기다림도 미움도 다 끝난 지 오래고. 그럼 지금은 누구를 생각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정지된 신호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이 그의 손등이 슬쩍 내 팔에 닿았다. 불이 바뀌자마자 나는 먼저 건너기 시작했고 그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장을 함께 본다는 게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익숙한 일일 줄이야. 현관문 앞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드는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둘 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숨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나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형수. 그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이번엔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멈춰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을 읽고 있었고 동시에 그 눈빛을 외면하고 있었다. 밥 할게. 오늘은 찌개 말고 된장국이 괜찮지? 응, 좋아요. 뭐든 좋아요. 형수가 해주는 건. 그 말에 내가 문을 열었고 들어오는 그의 발끝이 내 발 뒤꿈치와 아주 살짝 부딪혔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낯선 거리의 공기 속에서 익숙해진 온기. 그건 그날 저녁 식탁의 조용한 웃음과 함께 아무 말 없이도 충분히 전해졌다. 베란다 문을 열자 오후의 햇살이 빨래 사이를 부드럽게 비집고 들었다. 형광등 아래와는 다른 어딘가 마음까지 적시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조용한 원룸을 감돌았다. 그녀는 바지 하나를 털어널고 나는 그 옆에서 티셔츠를 집어들었다. 세탁기 속에서 꼬인 옷들이 서로 풀리지 않으려는 듯 한데 엉켜 있었다. 이거 형수 거죠. 내가 들어 올린 면티를 그녀에게 보여주자 수정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응. 빨지 말랬는데 그냥 다 넣어버렸나 보네. 그녀가 웃으며 티셔츠를 받으려 손을 내밀었고 내 손끝과 그녀의 손끝이 동시에 그 천 조각을 잡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손을 뗄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그녀의 눈길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괜히 바람에 휘날리는 빨래끈을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 고요함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어색하진 않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낯설게 설레었다. 정말 혼자 사는 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슬쩍 말을 꺼냈을 때 수정은 베란다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햇살을 눈으로 가리며 말했다.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어. 예전엔 말이라도 안 했지. 지금은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접힌 수건을 다시 펴며 그녀 옆에 나란히 섰다. 발끝이 살짝 스쳤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날 봤고 나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주쳤다. 몇 초의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빨래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별 뜻 없다는 듯 툭 던진 듯 했지만 내 가슴 안쪽을 어딘가 깊숙이 긁고 지나갔다. 나는 괜히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아무 약속 없이 영화를 틀었다. 그녀는 거실 한쪽, 나는 반대쪽에 앉았다. 스크린 속 배우가 울다가 웃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았고 나는 팔짱을 끼고 상체를 살짝 숙였다. 그렇게 서로의 그림자가 조용히 바닥에 드리워진 채 영화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다. 이 영화 예전에 형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안 보려 했는데 보고 싶었나 봐.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젠 그냥 영화네.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영화보다 그녀의 말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우리 사이의 감정에도 적용되는 말일지도 몰랐다. 이젠 그냥 영화네. 애써 덤덤히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시간이 깃든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이야기. 나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여전히 무릎을 감싼 채 앉아있는 그녀의 옆모습이 괜히 낯설게 따뜻했다. 우리는 그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한 겹씩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빨래처럼 함께 뒤엉켜 있다. 풀려난 감정의 실타래처럼. 늦은 오후 빛바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텔레비전 화면 위로 가늘게 드리워졌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배경음처럼 희미했고 김치는 반쯤 비워진 접시 위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형수는 다리 위에 얇은 담요를 덮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그녀의 숨소리에 집중한 채 몇 초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곤 했다. 형수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불규칙하게 들썩였다. 잠결에 숨을 고를 때마다 이마의 주름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손끝은 담요 아래로 모은 채 고요했다. 현우는 그대로 시선을 내리지 못한 채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며 숨을 삼켰다. 형수.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다. 그는 바로 이어 말하지 못하고 몇 초를 더 고요히 삼켰다. 그녀의 옆 얼굴은 빛과 어둠 사이에 걸쳐 있었다. 적당히 잠든 얼굴, 적당히 방심한 숨결, 적당히 열린 자세. 현우는 손끝이 떨리는 걸 알아채고는 양손을 무릎에 올려 눌렀다. 하지만 그 긴장이 오래가지 못했다.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처음엔 단순한 기대였지만 이마가 스칠 듯 가까워지자 목덜미에서 미묘한 열이 올라왔다. 그녀의 살결과 숨결이 자신을 감쌌다. 피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현우는 숨을 멈춘 채 귓가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손가락 끝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고 온몸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유나. 그는 한 번 더 불렀다. 이번엔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러자 형수의 속눈썹이 느리게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현우야? 목소리는 잠결에 묻혀 있었고 그 안에 놀람보다는 어딘가 지친 숨결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에서 천천히 몸을 뗐다. 하지만 그 거리감은 되려 어색했고 두 사람 사이엔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곤했나 봐요. 그냥 잠깐 기대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담요 끝을 더 끌어올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미안해요. 놀랐죠? 아니야. 그냥 조금 낯설었어. 그 말에는 명확한 거절도 허락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현우는 입술을 한 번 꾹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현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이건 무너진 선의 시작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착각일까?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다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형수의 손끝이 자신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현우는 더는 착각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전기포트는 일정한 온도로 물을 데우고 있었으며 싱크대 위엔 갓 씻은 머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풍경 속에서도 오늘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나는 커피를 따라 그녀 앞에 놓고 조심스레 시선을 건넸지만 수정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기만 했다. 긴 머리카락이 뺨 옆으로 흘러내리며 표정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 숨겨진 감정은 짙은 커튼처럼 무거웠다. 잘 잤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그 짧은 질문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응, 그럭저럭. 수정의 대답은 짧았고 그 안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잔을 든 손끝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진동을 감추려는 듯 천천히 커피를 입에 가져다 댔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이어갔다. 어제 TV 보다가 둘 다 잠들었나 봐요. 그랬나 보네. 이번에도 짧았다. 그녀는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삶은 달걀을 젓가락으로 툭 건드렸고 그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쪼개며 작게 퍼졌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눈빛에는 질문이, 숨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다시 한번 커피잔을 들었다. 뜨겁지도 않은 그 온기 위로 온갖 생각이 올라오다 말았다. 고개를 돌린 그녀는 잠시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커튼을 타고 내려와 그녀의 옆 얼굴을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숨죽인 표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냥 그랬던 거야. 오랜만에 사람이랑 부비적거리다 보니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 긋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날 오후로 가 있었다. 어깨에 기대 잠든 그녀, 그리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입술을 부를 뻔했던 순간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봤던 그 장면이 자꾸만 되풀이됐다. 수정 누나. 응. 혹시 불편하면 말해주세요. 나 당분간 다른데 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불편한 건 아니고 그냥 나도 좀 복잡해서. 그 말은 선명한 대답이 아니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사과도 변명도 아닌 그저 감정 그 자체로 느껴지는 말이었다. 달걀 껍질은 아직 접시 위에 그대로였고 커피는 절반쯤 식은 채 남아있었으며 우리 사이에는 명확하지 않은 감정의 경계선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비는 오후부터 쉬지 않고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작은 원룸을 더 좁고 깊게 만들었고 천장이 낮은 방 안엔 어둠이 일찍 내려앉았다. 저녁이 되자 정전이 찾아왔다. 낡은 건물의 배선은 빗물에 약했고 방 안은 삽시간에 캄캄해졌다. 누나, 여기 초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서랍을 뒤지다 찾아낸 촛불에 불을 붙였다. 붉은 심지가 타오르자 방 안엔 촛불 하나의 색온도만이 머물렀고 그림자는 벽에 길게 늘어졌다. 수정은 조용히 담요 하나를 꺼내와 내 무릎 위에 덮어주었다. 내 무릎에 깔린 담요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무릎 위로 이어졌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그 경계를 헤매던 나는 일부러 팔을 뒤로 젖혔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아주 천천히 팔을 앞으로 움직였다. 갑자기 정전이라니 괜히 무섭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담요 아래에서 떨리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빛이 없는 공간에서 감각은 훨씬 더 예민해졌고 침묵이 이어질수록 서로의 온기만이 진실이 되었다. 누나는 원래 이런 날 싫어해요. 그녀는 내 물음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리는 창 쪽을 바라보다 겨우 대답했다. 아니요. 예전엔 좋아했어요. 형이랑도 이런 날이면 라면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굳이 묻지 않았고 말 대신 그녀 쪽으로 천천히 몸을 틀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흘렀다.
그 눈빛이, 그 입술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가까웠다. 누나, 오늘 나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담요 위로 올라온 내 손이 그녀의 손을 향해 다가갔다. 단 한 번의 망설임이 있었고 그 짧은 망설임이 끝나자 손등이 포개졌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그런데요? 왜 이럴 땐 숨기기보단 그냥 느끼고 싶을까? 그녀의 고백 같지 않은 고백에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불 위로 살짝 고개를 숙였다. 촛불의 그림자가 우리의 뺨 사이를 가로지르고 입술이 아주 조용히 맞닿았다. 처음이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키스는 길지 않았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춰버렸다. 그녀가 먼저 눈을 감았고 나는 그 움직임에 따라 한 번 더 그녀를 안았다. 껴안은 채 가만히 있던 그 몇 분이 몇 해가 탔다. 유나. 응.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에도 팔을 풀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고 우리는 그렇게 잠깐 세상과 등을 지고 있었다. 장보기를 마친 저녁 무렵 시장길을 따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장마철 특유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마음도 어딘가 간질거렸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든 채 앞서 걷는 수정의 팔꿈치가 내 팔에 살짝 닿았고 나는 일부러 더 빠르게 걷지 않았다. 오히려 그 스침을 계속 느끼고 싶었다. 그녀도 나와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다. 유나. 내가 불러보자 수정은 나를 힐끗 바라봤다. 눈길은 길가 전단지에 머물렀지만 내 쪽으로 향한 시선은 부드럽고 묘한 울림을 남겼다. 그때 말이야. 나는 말끝을 흐리며 숨을 고르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땐 왜 왔어? 우리 집에. 아무 연락도 없이.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파동처럼 일었다. 놀람, 반가움, 두려움, 혹은 기대 같은 것들이 얽혀 있었던 걸까. 나는 말없이 몇 걸음 더 걸었다가 멈춰선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누나가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누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어가려다 입술을 닫았다. 변명이 될까봐 혹은 너무 앞서가는 마음을 들킬까봐. 수정은 잠시 내 말을 곱씹는 듯 하다가 고개를 돌려 걸음을 다시 옮겼고 나도 그녀의 속도를 따라 걸었다. 발끝이 다시 부딪혔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충돌의 발끝이 잠시 겹치더니 천천히 나란히 걷게 되었다. 난 그냥 지쳐 있었거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누가 날 미워하는 것도 싫었고 너를 봤을 땐 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오래 머물렀고 그 따뜻함이 허전한 가슴을 채우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등을 힐끗 바라보았다. 손등 위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빗소리 사이 아무 말 없는 우리의 호흡만이 귓가를 울렸다. 방 안 가득 쌓여있던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 숨이 잠깐 막혔다. 전 남편이 두고 간 물건들이 무성의하게 얽혀 있었고 그 위로 묵은 먼지와 함께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수정은 익숙한 듯 하나씩 골라내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다. 면도기, 손목시계, 구겨진 셔츠들. 그런데 박스 바닥에서 손끝에 걸린 셔츠 하나가 그녀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그 셔츠. 봄비 내리던 날 입고 돌아온 남편의 몸에서 나던 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빨고 또 빨았지만 지워지지 않던 채취. 그것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수정은 그 셔츠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손끝이 닿은 천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버리세요. 그거. 버려요. 낮고 진한 목소리였다. 등 뒤 너무 가까운 거리. 그녀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현우는 다가와 그녀의 손끝에 걸린 셔츠를 천천히 받아들었다. 손끝이 겹쳐지는 그 찰나 그녀의 숨이 들썩였다.
피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먼저 그녀의 손등을 덮었고 그 손이 그녀의 손목을 따라 올라와 천천히 팔을 감싸 안았다. 왜 그렇게까지 버리려는 건데요? 왜 그렇게까지 잊으려고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손끝은 그러지 못했다. 그거 아직도 버리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혼자 참아요? 왜 혼자 아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런 그녀의 입가에 다가온 건 그의 이마였다. 숨결이 엇갈렸다. 가슴이 맞닿았고 셔츠 사이로 그의 손이 그녀의 등선을 천천히 더듬었다. 하지 마요. 그녀가 힘겹게 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뒷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숙였고 수정은 눈을 감았다. 셔츠는 바닥에 떨어졌고 셔츠를 따라 두 사람의 몸도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불도 깔려있지 않은 바닥이었다. 다급하지 않았지만 망설이지도 않았다. 얽힌 숨결 속에서 그가 그녀의 옷깃을 벗겼고 수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등을 감쌌다. 두 팔로 그를 끌어안은 채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땀을 닦듯 입술을 댔고 수정은 고개를 돌려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이불을 당겨 그의 허리까지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 그 셔츠 냄새도 그 말도 당신이 나한테 다가온 그 순간도. 현우는 그녀를 더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난 그날부터 누나였어요. 형수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나만 생각났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셔츠 냄새가 옅게 남은 방 안, 구겨진 바닥 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아는 채 깊은 밤의 적막을 견뎌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오래오래 방 안의 침묵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일요일 오전 한산한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던 중이었다. 비닐에 묶인 파 한 단을 팔던 아주머니가 한 손으로 계산을 하며 슬쩍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이 정확히 수정과 그 남자를 향해 머물렀고 눈가엔 짧은 미소가 지나갔다. 어머, 수정 씨, 요즘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은 누가 들어도 장난이 아니라 의심 섞인 확신이었다. 수정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다. 아니요, 그냥 며칠만요. 조카 같은 애예요. 그는 시선을 돌려 멀리 떨어진 과일 트럭을 본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귓불이 살짝 굵어졌고 걸음을 옮기는 발끝도 어딘가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눈짓만 남긴 채 계산으로 돌아갔다. 그날따라 길 위의 바람은 유난히 맑았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겹쳤고 걸을 때마다 슬리퍼 끝이 가볍게 부딪혔다. 수정은 그 소리에 흠칫 돌아보더니 문득 말했다. 아까 민망했죠. 괜찮아요. 뭐 사실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의 말투는 장난처럼 던졌지만 그 안에는 쉽게 덜어내지 못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수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떨궜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어느새 그의 손끝이 수정의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아당겨 함께 들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잡아줄게라는 말을 먼저 꺼내진 않았다. 몇 걸음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 그는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섞인 고백인지 수정은 알아채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손이 여전히 장바구니를 같이 들고 있다는 것만은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주 오는 행인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같은 슬리퍼, 맞춰 걷는 보폭, 담백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진 둘의 거리. 어쩌면 단계보다 먼저 익숙해져 버린 풍경이 먼저 들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요. 누나 좋아하는 된장찌개. 수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파는 제대로 썰어요. 지난번처럼 덩어리로 넣지 말고. 그는 웃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이제 고기처럼 썰 수 있어요. 가벼운 농담, 평범한 대화.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건 더는 감출 수 없는 우리라는 단어였다. 햇살이 오래 머물다 가는 오후였다. 거실 창문을 가로지르는 커튼 틈으로 봄 기운이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수정은 탁자 위에 올려진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길이 자꾸 머물렀다. 바늘을 꿰는 손끝, 실을 잡고 지그시 당기는 그 미세한 움직임조차 괜히 예뻐 보였다. 수정아,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시 반쯤 꿰인 바늘에 걸려 덜렁거렸고 바느질을 하던 조용한 공간에 그 이름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아무렇지 않게 부른 것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그의 심장은 말끝이 닿기도 전에 수차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는 당황했다. 다시 누나라고 고쳐 부르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숨을 고르던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애써 감춘 듯한 그 웃음은 어딘가 약한 부분이 스쳐가는 듯했다.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줘요. 다음부턴 그냥 제 이름으로. 말끝은 조용했지만 숨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 누나라는 호칭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았고 남겨진 거리감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끈 같았다. 끊어진 줄을 다시 묶으려는 대신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싶어진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정아. 다시 부른 이름은 이번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입을 떠났다. 마치 아이가 처음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듯 감정을 조심스럽게 얹어 부른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매가 살짝 풀렸다. 근데 이상하네요. 나 누군가한테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수정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시선을 바늘 끝으로 옮겼지만 실은 더 이상 바늘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소파의 쿠션이 조금 내려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좁아졌다. 그때부터였어. 누나가 아니라 수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한 건. 그녀는 옅게 웃었다. 그때가 언제였는데요. 그날 장 보러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웃었을 때. 그냥 그렇게 부르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막 부른 거예요. 묻기 전에 부르고 싶었으니까. 미안.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정은 작게 한숨을 쉬듯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분명 허락이었고 동시에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기도 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눈빛으로 전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서로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번엔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밖에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오후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떤 밤보다 뜨겁고 무거웠다. 오늘 저녁엔 내가 만들게요. 된장찌개 대신 고등어 조림? 그거 지난번엔 살 태웠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수정이가 먹는 거니까. 수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입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스며들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정이라고 부를 거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불러줘요. 절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계속. 그 말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한없이 조용한 오후 두 사람 사이엔 이름 하나로 충분히 달라진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작은 캐리어 두 개가 나란히 놓인 원룸의 현관 앞. 바퀴는 오래돼 삐걱거렸고 바랜 손잡이엔 투숙객이 아닌 떠나는 사람의 냄새가 얹혀 있었다.
계획이랄 것 없는 여행이었고 숙소는 가서 정하기로 했다. 단 하나, 그녀와 함께라는 것만이 이 여정의 전부였다. 비 오면 안 되는데 우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터미널 앞에서 말하며 슬쩍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다. 수정은 짐을 잠시 내려놓고 햇빛 아래 번지는 그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러면 우산 쓰고 다니는 연인처럼 보이겠네요. 그 말에 그가 웃었다. 짐을 챙기며 어깨를 맞댄 순간 지나가던 아주머니 하나가 두 사람을 쓱 훑고 지나갔다. 어색하지 않게 조금은 대범하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누가 보면 진짜 신혼부부 같죠. 왜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데요?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앞,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진짜 여행이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길이 어딜 가든 지금처럼만 같이 있으면. 수정은 무심한 듯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익숙한 감정으로 점점 뜨거워졌다. 근데 내가 누나랑 이렇게 길게 여행 갈 줄 몰랐어요. 어릴 땐 그저 웃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젠 같이 밥 먹고 자고 걷는 것까지 전부 좋아져 버렸네요. 그녀는 말없이 짐을 들었다. 그와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한 발끝이 이상하게도 가벼웠고 손등에 남은 체온은 온몸으로 번졌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누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고속버스는 막 도착했고 짐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짧은 여행이 시작됐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이 그들에겐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의 방향이었는지도 몰랐다. 민박집 작은 창틀에 기대 앉은 그녀는 유리창 너머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 곁에 앉은 그는 뒷모습이 아닌 얼굴을 바라봤다. 어제와 같은 모습인데 바다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는 손에 턱을 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박인데도 침대에 햇살이 잘 들어와요. 묘하게 포근해요. 그건 아마 누나가 침대에 있어서일 거려. 그녀는 짐짓히씩 웃었지만 창틀에 앉은 손이 살짝 떨렸다. 민박집 주인이 권한 대로 늦은 점심을 먹고 해변으로 나선 건 해가 노을로 기울 무렵이었다. 파도는 어깨를 펴고 걷는 그들의 발끝 옆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바다는 늘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진 않죠. 걸음을 멈춘 그는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들었다. 검지와 중지 사이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이거 우리 반지할까요? 장난처럼 보이지만 기분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약속,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는 조개 껍데기를 반쯤 휘어 손가락에 올려줬다. 어색하지만 부러질까 조심스럽게 얹는 손길이 어쩐지 진짜 프로포즈보다 더 절실했다.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의 앞머리를 살짝 넘겨주었다. 이 반지 부서질까봐 괜히 숨 쉴 때도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누나 아니, 수정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동시에 스치던 순간이었다. 우리 다음 생엔 순서부터 제대로 해요. 그땐 나랑 처음부터 같이 살아요. 그래요. 그땐 도망가지 말고 말도 돌리지 말고 나보다 먼저 웃어줘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는 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고 바다와 노을 그리고 그 작은 반지 하나만이 그들의 비밀을 감싸 안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창밖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지붕을 두드리고 바닥에 번지는 빛은 흐릿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민박집 좁은 침대 위 이불 안에 함께 파묻힌 둘은 느릿한 시간 속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이따금 손끝이 움직였고 가슴 위에 놓인 턱이 살짝 흔들리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음악은 아주 조용하게 흘렀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루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어떤 일이요?
같은 음악 듣고, 같은 이불 덮고, 같은 컵에 커피 마시고, 그런 거. 이름 없는 하루 만들기.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팔을 뻗어 커피잔을 가져왔다. 이미 조금 식은 커피였지만 그녀는 그가 입된 자리를 바라보다 잔을 기울였고 무심하게 내려놓은 잔을 그가 다시 집어들어 마셨다. 입술이 겹쳐지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웠다. 이런 게 진짜 결혼 아닌가요? 작게 흘러나온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팔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결혼이 원래 이런 거라면 난 아마 처음부터 누나랑 했어야 했던 건지도 몰라요. 늦게 왔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 그래서 더 오래 있을게요. 이번엔 진짜로.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바깥 세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침대 위에 남은 건 작은 온기와 느린 숨결뿐이었다. 나중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계속 같이 있어요. 이불 속에서 맞닿은 손은 천천히 꼬이고 풀리며 대화의 끝을 말없이 맺어갔다. 하루가 저물기 전까지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시계를 보지 않았고 약속도 없었다. 그날 하루는 시간조차 눈치를 보듯 조용히 멈춰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여전히 흐릿했고 버스 안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가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댄 채 숨결만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손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지만 그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버스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눈을 떴다. 벌써 도착했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내리고 싶지 않네요. 이 버스가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손은 그대로였다. 일어선 뒤에도 놓지 않고 출구 앞까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타고 온 여행의 끝은 고작 몇 걸음 앞에 있었지만 그 몇 걸음이 그들에겐 가장 길고 무거운 거리처럼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죠, 결국. 그래도 전 현실이 이렇게라도 당신과 붙어 있는 거면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 말이 왠지 미안하게 들렸다. 터미널 바깥의 햇살은 너무 밝아서 민박집에 그 어둑한 온기가 멀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고 캐리어 끄는 소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그 속에서 둘만 멈춘 듯 시간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저기,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그게 무서워서 놓지는 않을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 말, 내가 평생 기억해도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기억해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녀는 웃었고 그 웃음은 피곤함과 애틋함,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이 섞인 온도였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엮는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변명이자 핑계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세상이 뭐라 하든 전 이 선택 후회 안 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자신의 마음과 완벽히 겹쳐져 있다는 걸 느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누가 진실을 묻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 하나로 둘은 조용히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었다.